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네, 지방의 미안합니다. 이게 대의민주제가 내가 이제 만들어진 접속하는 지 방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꼭 그러니까 30년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잘 안 될 것 이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제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일단 그렇게 하시죠, 그냥. 지방의회가 그 사정을 좀. 선거로 뽑힌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 지 30년이 됐다. 이 말씀인데, 그걸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 개혁, 특히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래 이것도 이 지방자치의 부활도 87년 6월 시민항쟁의 결과지요. 그래서 헌법에 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이 바뀌었죠. 근데 헌법이 바뀌면 곧바로 지방자치가 실시될 걸로 기대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또 연기 내지는 간선제로 직선으로 하지 않고 간선제로 하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노태우 정부와 여당에 의해서 추진이 되자 김대중 야당 총재가 13일 동안의 단식 투쟁을 했었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 사퇴하고 이런 아주 그 사단이 벌어진 다음에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지방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때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민자당이 또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치단체장은 직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회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은 당시에 내무부의 눈치를 보면서 내무부의 편을 들어주는 학자들이 한 3분의 2는 됐을 겁니다. 되게 이렇게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낌새를 보고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역시 이 민주화 운동에 같이 했던 이 김대중 총재와 김영삼 대통령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직선 의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게 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제도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변화가 이 제도의 이제 좀 이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에 주민투표법이 제정이 됐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같은 이런 직접 참정제도가 도입이 됐고 또 아주 그 강도 높은 지방 분권,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제주도부터 좀 시행해서 그 장점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자 해서 출범한 것이 제주특별자치도고요. 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제가 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제도 만드는데 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용 지금 총장님이 이 지역 균형 발전, 동시에 또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이런 큰 기여를 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제도 개혁이 있었고 불발에 그쳤지만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에 이 개헌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의 개헌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지방 분권, 지방자치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 직접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했습니다. 이것도 우여곡절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쉬운 개혁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이 주민 조례 발안법도 제정이 됐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상당한 진전이 제도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23년도, 24년도에 각각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세종특별자치도 이렇게 네 개의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실은 대통령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신중앙 집권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기도를 예를 들면은 도를 폐지하려고 한다든지 시군을 합병하려고 한다든지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려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머리가 휘어지도록 엄청나게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양스럽게 이런 재중앙 집권화 기도가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가 그 30년의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가 저는 이제 절반의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절반의 성공에는 어떤 점이 성공했다고 보느냐? 뭐 이렇게 다 경험하고 경험해 오신 분들이지만 이 지방자치가 없었을 때의 이 지방행정 그리고 후에 자치행정을 비교해 보면 이건 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청의 높은 문턱이 낮아졌고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이 간간히 추진됐고 또 주민의 민주의식도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에는 임기가 1년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수시로 바꿔서 이제 좋은 자리 가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아니 이제 지방의 그 수장들의 꿈이었고 이제 그런 관행이 지속됐는데 이 선거로 뽑히게 되면서 4년 동안 이 임기가 보장되면서 재선 또는 3선을 기대하면서 비교적 열심히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섰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앙정치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도 그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도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했던 것은 지방자치의 숨겨진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헌정 위기 시에 지방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마 직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제대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 30년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의 실패는 왜 실패라고 보느냐? 그것은 첫째,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은 소용돌이 중앙집권의 법제와 관행이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고 영호남 지역에서는 일당이 지배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가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제왕적 단체장의 전횡이라든지 또 독직과 부패, 방만한 재정 운영 등과 같은 이런 문제점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늘어났습니다. 총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절반이 넘어서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그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군구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지방자치 30년이 실패했는가? 저는 제도 실패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가 거버넌스의 실패 시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부이뎀 연구소의 올 초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72%인 58억 명이 이 전제 국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2024년도에 세계 평균 시민이 누리던 민주정치 수준이 85년도, 1985년도 수준으로 퇴행했다. 이런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작년에 자유민주정에서 한 단계 강등돼 가지고 선거 민주정으로 쇠락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도 범세계적인 현상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63%의 국민이 민주 정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만족하는 사람 한 36%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웨덴과 이 네덜란드, 독일 같은 이런 데는 55%에서 거의 한 80% 가까운 이런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대단히 이 민주정치가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현실주의자들은 독재 국가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고 경제적인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외교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주국가의 안정과 번영은 독재국가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특히 민주국가 국민에게 두려움과 혐오, 체념을 심어 놓으려고 그렇게 고심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만 우리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민주화될 때 푸틴의 이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히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문들이 몇 개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느냐, 위협하고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혹자는 앞으로 한국이 대만 다음에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갔다 오면서 지금 요 책, 여기 밑에 소개하고 있는 애플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오토크라시 잉크라는 책을 써서 이제 사서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섬뜩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 책은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요. 세계 지배를 원하는 독재자들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도둑 정치, 이 정치적으로 집고 권력을 휘어잡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클lep토크라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 중에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밝혀졌는데 또 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미국 헌법이 3선은 금하고 있지만 트럼프 측근들이 3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 유권자의 40%가 헌법을 어겨서라도 트럼프 재선을 원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현실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전 세계 G7,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선두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요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정치 지수입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죠.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G7 그룹에 대항하는 세력이 브릭스인데, 이 브릭스는 대개 이 전제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아주 이렇게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인도가 모디 총리하에서 대단히 독재화하고 있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가 조금 형편이 낮긴 하지만 여기도 브라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못지않게 브라질은 헌정 위기를 겪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나라들이 G7과 브릭스 플러스가 차지하는 위상, 비중이 이 세계 명목 GDP로 이제 이 PPP,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GDP를 비교해 보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브릭스 플러스가 G7을 능가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재 국가들이 민주국가 그룹보다 경제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이 헌정 개혁의 필요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요 그림 하나만 보고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게 OECD에서 조사한 데이터인데요. 2023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신뢰도, 이거는 중앙정부 신뢰도는 OECD보다는 조금 낮지만 뭐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 신뢰도는 OECD 평균보다 17%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회 신뢰도가 낮은데 이건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낮다는 것이고요.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보다 20%가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종이라서 이렇게 나쁜 걸까요? 이것은 제도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의 위기 신드롬은 뭐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갈등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있고요. 정치적 양극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에 헌재 탄핵 결정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후보가 41.15%를 지지를 받았다. 아주 놀라운 현실이죠. 우리나라 최저 출산율, 최고 자살률, 뭐 등등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우리나라의 그 부끄러운 자화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헌정 위기가 가져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 내전 그리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적으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중요한 국가개혁 과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헌정 위기의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 내전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냐? 이 국가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은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나사의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반도 사진입니다. 에, 이게 사실은 요 책을 쓴 202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서머글루와 로빈슨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 위성 사진을 소개하면서 한국을 봐라. 오히려 해방 이후에 더 형편이 좋았던 북한이 형편 무인지경으로 이렇게 됐는데 빈곤하게 됐는데 한국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섰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한의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가 이렇게 한국을 번영하게 했다면 북한의 착취 제도가 빈곤을 가져왔다. 이런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북한은 남한의 3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명목 GDP로 보면은 남한의 1.8%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런 지옥 같은 나라를 만든 북한이 이런 착취적인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 한국은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한국이 이 부끄러운 이런 모습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이 요것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찾는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윤 총장님이 내신 균형사회와 분권국가의 전망이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왜 분권국가라고 하는 책을 낸 바가 있고 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 성이사 성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여기 포용국가에 대한 이런 책을 공동으로 펴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안적인 국가 모형을 탐색하는 노력이 이제 있는 중에 에, 아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빈슨과 이 에스머글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첫 번 그 책을 좀 개선한 이런 거기서 설명하지 못한 걸 좀 더 연장해서 설명하는 책을 낸 것이 바로 더 네로우 코리더라는 책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번영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요 좁은 회랑인데, 요걸 네로우 코리더, 좁은 회랑입니다. 요걸 이제 쉐클드 리바이어던 그래서 적쇠찬 리바이어던이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사회 권력이 있는 그래서 동태적 균형을 이루는 이 자유의 좁은 회랑에서 있을 때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방대한 책이고, 이제 이런 책들을 씀으로써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에, 이 연구에서도 문제가 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에, 포용적인 제도를 갖는 나라들이 발전 격차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있고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나라가 있고 북유럽이나 스위스나 큰 나라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형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시도한 것이 우리 한국행정연구원과 OECD 거버넌스 연구팀 등이 함께 한 2년여에 걸쳐서 연구한 것이 국가 포용성 지수 연구입니다. 36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4개 차원을 가지고 포용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정치적 포용성, 경제적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 글로벌 포용성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한국은 역시 그 사회 포용성, 사회적 포용성 26위고 나머지는 다 30위권 이하로 밀려나고 종합 포용성은 31위였다. 그래서 보니까 포용성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북유럽 국가들하고 스위스하고 네덜란드 그리고 큰 나라로는 독일 정도가 포함된다. 이런 걸 발견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이 선진 국가들은 이, 이 포용성 수준이 굉장히 낮더라 하는 거고 한국은 32위권, 30권 이하로. 그러니까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헝가리나 멕시코나 튀르키예 같이 사실상의 전제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국가 포용성이 높을수록 혁신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가 포용성 네 차원에서 네 범주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면 모두가 포용성 지수가 높아질수록 혁신 성과가 높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포용적인 나라일수록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부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 이런 아주 귀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의 방향, 미래 방향을 이 포용 한국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책을 우리 성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낸 바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낸 책이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특히 제 전공과 관련 지어서 정치의 우선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정치가 어떻게 다른 부문들을 선도해 가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번영을 또는 쇠퇴를 유도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이론적인 이 뒷받침을 해주는 이론가들을 여기 제가 이제 좀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에 그 제가 낸 책에서 사실은 이제 근거해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 제가 민주정의 품질,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포용성 수준을 저는 민주정의 품질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하게 됐는데 민주정 품질 연구를 그동안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해왔다고 보는데 이 연구들을 요약해 보니까 대체로 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직접민주주의 연구, 그리고 둘째가 지방 분권에 관한 연구, 세 번째가 하부이제 연구,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소위 숙론 이성,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딜리버러티브 디모크라시 연구,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수없이 많은 연구들을 대부분의 연구가 엠피리컬 테스트들인데 이 연구들을 요약해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직접 민주주의 연구, 이 네 가지 연구가 심화될수록 민주주의 품질이 좋아질수록 이런 아주 정부 성과가 대단히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를 하나 들어라 하면은 제가 또 관심을 갖고 공부해온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를 내가 좀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지금까지의 연구를 기초로 하면서 부이뎀 연구소의 2024년도에 민주적 지수와 포용국가 지수 등을 기초로 해서 나라의 정치 시스템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폐쇄전제정, 선거전제정. 이게 이제 전제국가들입니다.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 전제국가들이죠. 요게 사실은 전 세계 인구의 72%가 여기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거민주정, 자유민주정. 한국은 지금 선거민주정에 있다고 부의된 연구소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조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정에. 근데 저는 이 선거민주정과 자유민주정을 빈약한 민주정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숙론민주정, 특히 그 포용국가 지수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나라들을 비교적 우량한 민주정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봐서 숙론민주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계 인구의 2% 미만이다. 87년에 빈약한 민주정, 우리나라가 빈약한 민주정의 나라라고 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소수를 배제하는 승자 독재 다수결. 두 번째는 지방을 중앙에 종속시키는 이런 체제. 세 번째는 시민을 소외시키는 엘리트 지배 민주제다. 대민주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이
포용민주정이라는 말을 사실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썼던 논문에는 포용민주정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포용민주정이라는 책이 누가 번역한 책을 보니까 외국인이 썼는데 저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누가 또 써먹은 거고 그래서 좀 다른 말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제가 개발한 이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제가 개발했다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연구들을 참고해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보면 파워 쉐어링이라는 개념은 프로포셔널리즘, 페더럴리즘, 다이렉트 디모크라시가 이제 이 파워 쉐어링을 가져오는 헌정 질서의 세 가지 중대 요소들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것이 이제 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 변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수구의 과정. 저는 이걸 숙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수구이보다는 숙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숙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성과를 높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숙론 포용민주정 대신 숙론민주정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론민주정 헌정혁신을 하려면 시민 참여를 확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트와 시민이 권력을 공유하게 만들고 연방적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그 다음에 소수보호 비례제를 함으로써 소수와 다수가 권력을 공유하는 이런 헌정 질서가 숙론 민주정을 가져오고 이것이 나라를 번영하게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헌정 혁신,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헌법 개혁을 포함한 이 법률 혁신을 포함하는 걸 저는 헌정 혁신이라고 개념 정의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 30년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10가지입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려도 30분은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아시고 싶은 분은 어, 뒷부분을 자료로 참고하시길 바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정도를 이 헌법 개혁 그리고 중요 법률을 개혁해야 우리가 살고 싶은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 어, 저, 전 세계 인구의 2% 미만의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하라고 하면은 정치권에서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먼저 우리가 헌법을 어기면서 개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개헌 절차에 따라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개헌을 국민이 이 국민 발안제를 통해서 한 번에 한 건에서 세 건 정도의 개헌 의제를 선정해서 숙론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 발안제를 과연 기존의 정치권이 도입할 수 있겠느냐? 당신 꿈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마지막에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수도권, 저 지방 분권 국가 수도 조항 이것은 2018년도에 대통령이 개헌안에 포함시킨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안성 원칙과 자치 입법권을 늘리는 이런 개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자치 입법권 속에 조세자치권이 포함됩니다만
조세자치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따로 떼어서 조세자치권을 좀 강조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정권, 주민투표법이나 주민조례 발안법 같은 게 있는데 왜 또 주민 참정권이 필요하다 하느냐? 주민투표법과 주민조례 발안법이 유명무실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첫째, 지방의 권한이 별로 예,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데 뭘 주민 참여하라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을 때 중요한 예를 들면 에, 과세권이 있을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권한은 다 대부분이 중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민투표법을 보고 주민조례 발안법을 보면 뭐가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됐냐면요. 중요한 안건은 주민들이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하고 자치단체 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민주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오해한 법제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주민의 직접 참정제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사실상 기초자치단체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이외에 다른 걸 둘 수가 없어요. 아주 규모가 작은 주민총회형 입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헌법에 이 118조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정당제 이거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 정족수 미달로 지역정당 설립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하루빨리 이 지역정당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제도를 여러 개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자치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제를 하려면 이 특별자치를 하는 시도에게만이라도 자치권을 좀 제대로 줘라. 그리고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 이 사실은 이 지방에서 해 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좀 안심도 하고 훈련하는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자치제를 헌법에 넣고 제도 실현권을 보장해야 된다. 지역대표용 상원, 또 사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 이것도 사실은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기 전에 지방에 예를 들면 특별자치 시도 내지는 지방에서 실험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된다. 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걸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이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 먼저 지방에 풀어줘야 된다. 헌정 혁신의 지렛대는 국민 발안제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헌정 혁신을 안 하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헌정 부식 썩어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 빠졌다. 토마스 제퍼슨의 그 경고를 여기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 발안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점진적으로 헌정 혁신을 승론을 통해서 이루자. 우리나라 국민은 사실 86%에 되는 국민이 중앙정부에서 중대한 사안을 직접 결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청정을 원하지 않아서
국민 발안제가 도입되는 것이, 도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성헌법에 더해서 이 양당의 엘리트들이 오만하기 때문에 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직접 이 민주제가 도입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대다수가 아주 중대한 또 전면적인 헌정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4%의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다수의 국민이 헌정 혁신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정 혁신은 앞으로 안 될 것이다라고 58%의 국민이 이렇게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석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광장 민주정치를 두 차례에 걸쳐서 봐왔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여기 왼쪽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이 응원봉 시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분노의 광장 민주정치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정 회복력이라는 측면에서 밝은 측면이 있지만은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빈약한 민주정의 어두운 모습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이 분노의 광장 민주정치의 모습이다. 응원봉 시위가 빛의 혁명이 되려면 자유헌정 체제를 세우는 헌정 혁신이 필요하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있는 말을 제가 재해석한 겁니다. 이 자유헌정 체제를 이 한나 아렌트는 Constitutio Libertatis라고 라틴어를 쓰는데요. 이 자유의 헌정 질서를 만들 때, 제 말로 바꿔 말하면 숙론 민주정 헌정 혁신을 이룰 때 응원봉 시위가 빛의 혁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 헌정 혁신을 가로막는 좀 심리적 장애 요인이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 지배 길들은 이 굴종의 노예의식 속에서 살고 있다. 노예의식이란 말은 바로 이 장자크 루소가 한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엘리트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사실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로마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로마 공화국, 로마처럼 번영하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다면 몽테스큐에가 말한 것처럼 로마는 적에게서 더 나은 제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자신의 것을 포기했다. 이것이 로마가 세계의 주인이 된 비결이다. 아주 이런 나라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 제가 피터 드러커, 이 경영학의 구루인 피터 드러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회적 혁신은 과학기술 혁신만큼 중요하며 때로 그보다 더 중요하다. 변화를 제도화하려면 고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이 조직의 원리도 역시 분권화돼야 혁신이 이루어진다.
헌정 혁신은 과학기술 혁신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숙론민주적 헌정 혁신은 엄청난 정치적 투쟁과 치열한 사회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진보는 언제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나중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안성호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1977년에 대학원 동기로 이제 우리 우정이 진행이 됐는데, 이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아주 부드러운 분인데, 나이가 70이 넘고 나서 오늘 거의 투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아마도 새로운 그 진실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포착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이 커져서 아마 이런 오늘 마지막 멘트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가치를 좀 추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좀 더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더 레디컬해지더라도 지금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식 고문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시작하세요. 네, 네, 네. 저에게 한 15분 아까 주셨는데, 우리 안 교수님이 좀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가능하면 절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절약하는 방법은 준비된 토론문을 이렇게 읽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성호 교수님의 국가는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가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얼른 사서 봤습니다. 나중에 만나 뵀더니 저에게 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늦게 샀으면은 돈을 좀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제 성격이 급해서 평소에 이제 안 교수님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얼른 보고 싶어서 제 돈 주고 얼른 사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은 그 2024년도에 저는 이제 에스모 글루의 이명이 쓴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읽었어요. 좀 늦게 읽었죠.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고 현장 활동가니까 이제 책을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읽었고 우리 안 교수님의 책 제목을 보면서 이게 에스모글루의 책에 대한 답변이구나. 바로 답이 있겠구나, 이 안에. 그런 호기심이 확 생겨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에스모글루가 국가는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그,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것은 그 원시 공동체, 아주 오랜 원시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국가까지 쭉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쭉 살피면서 국가든 공동체든 또 부족 사회든 결국 포용적 제도를 갖고 있는 공동체만이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그 공동체원이 행복할 수 있다. 착취적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써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안성호 교수님은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에서 국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정혁신, 숙론민주정, 직접 참정 확대, 지방 분권 등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제가 그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책을 읽으면서 퍽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안성호 교수님은 그
서론에서 왜 숙련 민주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국가 승론 민주정은 단순한 다수결 민주주의를 넘어 깊이 있는 토론과 수기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존 듀이, 한나 아렌트 등의 이론을 인용하며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가 국가 번영의 핵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결국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가 그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국민들도 행복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안성호 교수님은 또 그 12.3 계엄 과정을 잘 서술하시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그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 정당의 폐쇄성, 국회의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는 VDM 연구소의 헌정체제의 발전 유형을 아까 발제하신 대로 5가지로 제시하시면서 한국은 선거민주정이다. 그래서 중간쯤 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한국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정에서 승론민주정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정당 민주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헌정혁신은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정치의 발전 과정으로 숙론 민주정이 필요한데 이는 시민의 직접 참여, 정보의 투명성,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해 실현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론장 확대,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그 정책 토론 활성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직접 민주정 확대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국가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연방적 지방분권 모델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제, 지방의회 강화 등 직접 참정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성호 교수님은 국민주도 개헌과 포용적 거버넌스의 실현은 제도의 개혁뿐 아니라 국민의 주도적 참여, 포용적 거버넌스에 달려있고 자유와 참여가 보장된 정치 구조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깜짝 놀란 거는 안성호 교수님은 국가는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단순히 이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자치 실천을 위한 이렇게 설계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프로젝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 안성호 교수님은 구한말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이 본 두 한국인촌, 즉 부패한 왕정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한국의 천락의 모습과 1860년대 가난을 피해 시베리아로 이주해 자치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 자치를 통해 상당히 부를 일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시베리아 한인촌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유와 자치만이 똑같은 그 같은 민족, 같은 사람이라도 자유와 자치를 줄 때 어떻게 번영하는가를 그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 안성호 교수님은 1907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의 대사직을 역임한 브라이스 저서 현대민주정을 인용해 미국 뉴 잉글랜드 타운 미팅과 스위스 꼬민 자치를 최선의 민주정치 학교이며 민주정치 성공의 사례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모델을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그런 책 109쪽 6에
자유와 돌봄의 읍면동 초등공화국 설계안을 직접 만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계안은 읍면동의 정부 형태로 인구 1만 2천 명 미만의 작은 읍면동에 주민총회, 직선행정위원, 사무총장, 직선재정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읍면동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행정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 행정위원회를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다. 라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주시고 또 2번, 3번, 4번에 그 조건들을 13번까지 그 조건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제 제가 그때 성동에 있을 때 성동구 도선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했고 세정에 와서도 주민자치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이론을 잘 세워주시면은 저는 평생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안성호 교수님의 설계하는 한국 현행 법률의 한계 내에서 읍면동 주민들과 자치단체 형편에 맞게 실행 설계를 물론 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제안은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혹시 전국의 시도지사나 시군수들이, 시장군수들이 안성호 교수님의 이론을 그냥 받아들여서 현행 법률의 한계 내에서도 업무 위임을 통해서 직접 실행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정시의 이춘희 시장이 부분적으로 의지를 갖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시 이렇게 이제 시정구호를 걸고 일부분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안성호 교수님은 뿌리가 튼튼한 나라가 경제도 복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방자치 관련 승론민주정 헌정 혁신을 위한 조건을 아까 발제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주화,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평생 해왔습니다. 아마 안성호 교수님과 제가 만난 거는 저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제가 대전시 YMCA 사무총장을 할 때 만나 뵙고 평생 이제 여러 가지 배움을 많이 얻고 있고 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저는 안성 교수님의 이 책이야말로 구체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지방자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정치인, 그리고 현장 시민 활동가들이 이 안성호 교수님의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라는 책을 그 공부하는 이제 이론서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민주주의 포용국과 또 지방자치를 올바로 잘 실천하기 위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주제 발표 토론이 한 분 토론이 끝났는데 지금 민진 교수님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계신데 네, 혹시 토론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네, 예, 말씀해 토론 좀 보겠습니다. 하시죠. 네네. 네, 오랜만입니다. 들리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 발표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바와 같이 정말 그 대작입니다. 아무도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캐내시는 그런 역작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표문을 쓰셨는데 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 우리 발표자의 오랜 연구와 또 폭넓은 사고 그리고 스위스 등 이 선진 민주국가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어서 천착한 것으로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감하셨듯이 우리나라 헌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금방 우리 고문께서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숙론 민주정, 헌정 혁신,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저도 이걸 한 두 번 지금 읽어보면서 감동을 또 합니다. 어, 이 글에서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 32여 년이라는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셨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국한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좀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볼 때 헌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거버넌스의 실패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정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공한 국가에서 실패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국가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세 기관 모두 국가기관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특히 정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입법부의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정에서 선거민주정으로 하락하게 된, 강등하게 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더 많은 민주정치의 소환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민주제의 연구라든가 지방분권과 연방제 연구, 합의제 연구, 숙론 이성의 작동이라는 세부 주제를 추출했습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탕을 두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원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걸 연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포용성과 혁신 성과의 관계를 제기한 점도 다른 글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발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좀 의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관계가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연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헌정 체제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 폐쇄 전제형, 선거 전제정, 선거 민주정, 자유민주정, 그리고 숙론 민주정. 대개 그 정치 발전을 이야기를 할 때 한 네 개 단계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이 자유민주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숙론 민주정으로 이 제시를 하셨는데 이 점이 독특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발표를 이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헌정과 정치를 빈약한 민주정으로 평가를 하셨죠. 그리고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소수 배제, 두 번째가 지방 종속, 세 번째가 시민 소외고 거기에 따라서 소수 보호를 위한 비례제, 연방적인 지방 분권, 또 시민 참여 확대라고 하는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라서 크게 뭐랄까 반론을 제기할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은 다만 제가 한 가지 꺼림직한 것은 사법민주화라고 할 때 그걸 선거로서 법원장을 뽑고 그 검찰의 지검장을 뽑는다든가 검찰총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사법의 본질에 맞을 것인가 우리가 정상적인 그 입법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하지만은 사법부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 재판이라고 하는 것 또는 공정성 정의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선거가 과연 그걸 확보해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문제를 볼 때, 원장님께서는 이 발표 주제를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가 이렇게 출발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한 면에 국한될 수 있겠는가? 국민 다수가 행복한 나라, 아니면 국가가 부강한 나라인가? 막 이런 그 물음에서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분야로 헌정 질서를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저는 출발할 때 조금 혼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GNP와 같은 그런 객관적 지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발표문은 주로 정치라든가 헌정적 제도의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삶은 비교적 많이 개선되었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해결되었지만은 아직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목소리 큰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희망이라고 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좌절이라든가 현실에 대한 어떤 추구, 불안감이 또 많다. 이런 점들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미 OECD와 같은 선진 대국에 들어섰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다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의 한계는 제도도 문제지만 정치 제도와 정치 현실 간의 괴리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시는 것처럼 정당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이다. 그리고 극심한 정치 불신, 극단적인 진영 대립, 또한 이 가짜 뉴스와 같은 것들이 이 정치적인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조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크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그동안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많이 해와서 이제는 그게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당 정치의 문제를 양대 정당제와 갖고 있는 이 정당의 미성수. 그동안 우리가 비대위 정치를 많이 봐왔거든요. 두 번째가 국회의 역할이 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인데 그 국회의 역할이 매우 성숙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취약하다 그런 뜻이고 세 번째가 정치적 협치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남북한 분단에서 비롯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시민의 정치의식과 정치 문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이런 점에 바탕을 두어서 우리 안 원장님께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빈약한 민주정치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럼 이 정치 과정에서 학습할 만한 그런 유산은 없는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제3공화국 후반기에 박정희 정권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민주정이 제 모습을 갖춰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다 깨졌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발표자께서 제시했던 10개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무엇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인지 아까는 국민 발안 제도를 하면은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 말고 근원적인 뭐 제약 요인이 없는지 당장에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할 만한 과제는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국내적으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갖는 제약은 없는지, 사회적으로 정부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짜 뉴스가 갖는 이런 그 폐해는 무시해야 되는 건지, 또한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막 이걸 함께 논의를 해 가시면서 찾아간다면은 상당히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발표자께서 주장하는 숙노 민주정에 대한 아이디어에 저는 적극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럼 숙노 민주정인데 무엇을 숙론을 할 것인가? 과연 외교나 국방이나 통일이나 경제나 사회나 뭐 이런 것들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주제 선별 작업이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MZ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이런 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숙노 민주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노인 세대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 세대들이 많아 노령화됨으로써 이 숙노 민주정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저는 이 토론자로서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가까이서 안 원장님과 안 원장님을 많이 배워왔는데 정말 조용한 가운데서 무수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책을 많이 읽으면서 특히 또 외국 사례를 많이 수집하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증거를 대주시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토론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